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장 작성 원칙과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1장 작성 원칙과 방법은 모두 2개 강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첫 강좌입니다. 학위 논문 평가 기준에서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될 이 그림은 바로 이겁니다. 토픽이 얼마나 주제가 새롭고 중요한지, 선행 연구가 얼마나 잘 체계적으로 비판적으로 요약 정리되어 있는지, 여러분께서 사용하시는 데이터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수집되고 분석되었는지, 그 다음에 연구 결과가 얼마나 깊이 있게 날카롭게 비판되고 결론까지 이어지는지, 이 4가지 기준으로 논문들이 보통 20, 40점의 배점을 갖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영미대학에서 하는 기준인데, 이게 한국 대학에서도 이렇게들 많이들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대로 논문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이렇게 큰 카테고리입니다. 구체적으로 주제가 어떻게 해서 1점, 20점까지 가는지, 20%의 점수를 차지하게 되는지, 그거는 구체적으로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아무튼 주제가 좋아야 되는데, 오늘 강의하려고 하는 제1장 작성 원칙과 방법에는 자신이 선정한 주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설명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1장 2절 정도에서는 내 논문 주제가 학계에서 잘못 연구되어 있다거나 아니면은 아직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1장 1절과 1장 2절에서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얼마나 새롭고 중요한지는 지금부터 그 사례를 가지고 설명도 드릴 테니까 우선 다음 여러분께 자주 지적받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살펴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이제 논문 심사 중간 발표든 뭐 이제 본 심사든 이렇게 하시면 이런 비판들이 들어옵니다. 왜 이 논문을 쓰려고 하시나요? 이런 지적. 이 논문을 왜 쓰려고 하시나요? 그렇게 지적이 들어오시면 개인적으로야 우리 모든 학생들이 자기 석사 또는 박사 학위 받기 위해서 쓰는 거지, 그것을 물어본 게 아니고 우리 사회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 학계에서 당신의 연구 주제가 왜 중요하고 왜 연구를 해야 되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비판으로 이렇게 이 주제를 왜 연구하겠다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이 주제를 연구할 필요성이 무엇이냐, 아니면 이 연구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필요성, 중요성, 전부 같은 맥락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또 이 연구가 학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학계에서 의미. 왜냐하면 다른 연구들이 학계에서 다 이미 그 비슷한 연구들이, 비슷한 게 아니라 동일한 연구들이 돼 있어요. A가 올라갈수록 B가 내려가더라, 아니면 A가 올라갈수록 B가 좀 더 증가하더라, 아니면 A하고 B 사이에서 C가 조절 효과가 더 정적으로 조절 효과가 있더라. 다 연구되어 있는데 왜 또 연구하려고 하지? 이런 비판이십니다. 그 다음에 그 전 단계에서 1장 1절에서는 사회적으로 귀하의 주제, 특히 사회과학 연구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의학도 자연과학이지만 의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연구하려고 하는 특정 질병 또는 이 토픽이 사회적으로 어떤 중요성을 갖고 있는지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는 문제 제기가 없다, 약하다, 선생님의 그 연구 주제를 연구해야 되겠다, 이 필요성을 강조를 해야 되는데 문제 제기가 너무 없다, 그러다 보니까 독자들이 아마 안 읽을 것이다, 이런 그 비평들이 들은 것이죠. 그 다음에 문맥이 안 맞고 가독성이 약하다는 얘기는, 문맥이 안 맞는 것이야 뭐 이제 교정으로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지만, 가독성이라는 얘기는 이 필요성에 관련돼서 연구의 필요성, 사회적 필요성, 그 다음에 사회적 중요성, 학계에서의 연구가 미진함, 이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설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가독성이 약하다, 이런 비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서론의 구조는 아주 단순하게 잡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학위 논문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서론의 구조는 보시는 것처럼 추천 구조하고 비추천 구조 2개 나눠서 설명드리는데요. 1장 서론 이렇게 보통 들어갑니다. 서론, 그 다음에 연구의 배경, 여기는 사회적 배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구의 배경을 필요성과 배경 섞어서 쓰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 별로입니다. 심플하게 사회적으로 내 연구 주제가 얼마나 필요한지 설명하는 거, 연구의 목적,
그 다음에 연구의 방법, 연구의 구성, 그 다음에 굳이 얘기하면 뭐 간호학이나 이런 데서 보면 용어의 정의 이런 데 필요한 5에서 쓰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학교의 규정, 학과의 관행대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5 해서 섹션 5죠. 용어의 정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보세요. 일장이 심플합니다. 챕터라고 하고 이건 섹션이라고 해요. 섹션. 챕터, 섹션. 챕터 바로 섹션. 한 제목 가지고 한 이야기만 할 것. 그런데 여러분께서 자주 실수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연구의 배경과 목적. 한 타이틀 제목을 달아놓고 이 섹션에서 이 얘기 저 얘기를 섞어서 써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추천하지 않습니다. 연구의 배경 하나 쓰시고 연구의 목적 좀 구분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구의 배경은 대부분 사회적 배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구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중요하고 아직은 사회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하는 공간에서 보통 여기서 많이 거기다 포커스를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구의 목적은 대표적인 학자들 논문들을 소개를 좀 해주고 내 연구 이 모형이든 주제든 이것은 아직 미진하다. 미진한 상태다. 이 얘기를 좀 설명하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섞어서 쓰지 마시고 이렇게 분리해서 쓰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또는 이렇게 제목 달아놓고 반가로 1 이게 서브 섹션이라고 하죠. 연구의 배경, 연구의 목적 이렇게 또 구분을 해 놓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벌써 챕터, 섹션, 서브 섹션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 구분하기 이렇게 쉽게 하나 심플하게 써주는 것이 독자들한테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좋습니다. 이렇게 있어 보입니까? 이렇게 구분하시면 이 두 개를 묶어서 타이틀 달고 서브에다 또 나눠서 달아주고 이런 것은 조금 좀 난삽하다는 이런 느낌 별로 추천하지 좋은 구조는 아니라고 저는 강하게 주장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의 방법 이렇게 쓰시고 어떤 경우는 이제 색깔을 제가 좀 달리했죠. 연구의 내용 뭐 이런 타이틀을 갖고 서론에다 써놓는 경우가 있어요. 연구의 내용 뭐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것인들 뭐 연구의 내용이 아닌 게 있나요? 이건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하시고요. 연구의 구성은 뭐 들어가면 괜찮고요. 특히 여기서 쓸데없이 챕터입니다. 섹션으로 충분합니다. 그걸 본문장 들어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서브 섹션 또 나누어서 잘게 나누어서 이렇게 자꾸 나누어 봐야 별로 좋은 논문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그런 논문들 별로 좋은 평가 못 받습니다. 자, 서론의 섹션별 컨텐츠. 조금 아까 챕터 있고 섹션이 4개를 제안 드렸죠. 연구의 필요성, 연구의 목적, 연구의 방법, 연구의 구성별로 어떤 내용을 쓸 것인가 이걸 제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연구의 배경에서는 이렇게 4가지가 있겠죠. 목적, 방법, 배경. 하나씩 설명드리면 사회적으로 내 연구가 얼마나 중요한 토픽인지 설명하는 것 이것만 들으시면 딱 됩니다. 연구의 배경 1장 1절에서 1장 2절에서는 학계에서 미진한 상황을 설명드려야 됩니다. 내가 근거도 없이 내 연구 주제는 학계에서 아직 연구하고 있지 않아요. 미진해요. 아니면 서너 명밖에 연구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 전에 대표적인 연구들을 10개든 20개든 소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봐라 이 연구는 없었다 라고 얘기를 아니면 부족하더라 아직 찾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학계에서 그래서 내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미진하니까 아니면 잘못되어 있거나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연구의 방법이라는 것은 뭐 3장에서 구체적으로 원래 설명하는 거죠. 3장 챕터 3 그러나 여기에서는 누굴 대상으로 몇 명을 대상으로 어떻게 데이터 수집을 설문지로 했는지 아니면 뭐 전화로 했는지 아니면 인터뷰를 했는지 또 분석 방법은 적어도 뭘로 했는지 양적 연구인 경우는 분석 방법을 뭐 어디까지 했는지 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로 분석을 했는지 다중 회귀 분석을 했는지 아니면 T 검정, F 검정을 했는지 이런 것까지는 설명을 간단하게 한 문단 정도 소개하시면 돼요. 이 문장들이 각 길 필요가 없으십니다. 연구의 배경 한 석사 경우 한 2-3페이지 박사의 경우 3페이지에서 한 5페이지 그 다음에 연구의 목적 뭐 그 정도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연구의 목적에서도 뭐 선행 연구들을 잔뜩 10페이지씩 20페이지씩 써놓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런 것은 2장 선행연구 검토 또는 이론적 배경이라는 곳, 거기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고요. 여기서는 대표적인 논문들만 좀 대표 선수들만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여주면서 이런 소중한 연구들이 대표적인 학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연구 주제는 아직 연구하지 않았다. 이 정도가 이제 무난한 것이죠. 그 다음에 연구의 방법, 반 페이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구체적으로 한 문단, 두 문단, 세 문단 이렇게 들어갈 게 별로 없으십니다. 그 다음에 연구의 구성도 한 문단이나 아니면 만화의 반 페이지 정도로 충분하시니까 여러분들께서 연구의 구성은 다른 논문 보시면서 1장에서 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A와 B에 대해서 각각 선행연구 경향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이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어떻게 설계하고 수집하고 그 다음 분석할 것인지 측정 도구는 무엇인지 이런 것을 설명하겠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4장에서는 논의 결과, 분석 결과를 소개하고 논의 디스커션 하겠다. 5장은 연구를 요약하고 연구 한계와 시사점을 정리하겠다. 이렇게 표현만 하시면 돼요. 이거는 굉장히 쉬운 작업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단 연구의 배경, 연구의 목적은 굉장히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저는 표현을 드립니다. 어떤 면접 시험을 갈 때 안 보여요. 2장, 3장, 4장은 그 시험관한테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얼굴, 복장은 시험관한테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서론은 모든 심사위원들, 모든 독자들이 첫눈에 보는 얘기입니다. 서론. 그래서 연구의 배경 특히 바로 들어가서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딱 봤는데 정확하게 안 써져 있다. 그러면은 이 연구 왜 하려고 하시죠? 이렇게 바로 반격이 들어와요. 특히 석박사 논문 심사할 때. 2장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께 염두에 두시고 내 서론은 내 연구로 말하면 내 몸으로 얘기하면 신체로 말하면 얼굴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내 얼굴이기 때문에 첫인상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반듯하게 표현할 수 있으면 2장, 3장, 4장에서 많은 약점들이 서론에서 이렇게 많이 커버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잘 염두에 두시고 많이 중요하시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서론에서 이제 문단 작성의 원칙을 아카데믹 라이팅이니까 좀 그 작성 원칙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첫째, 해결하라는 자기의 문제, 연구 문제의 팩트를 상위 차원에서 하위 차원으로 이렇게 역피라미드, 피라미드 아시죠? 거꾸로 뒤집힌 역삼각형, 삼각형 형식으로 큰 토픽 얘기하고 두 번째 문단에서 조금 더 작은 주제로 범위, 시간적 범위든 공간적 범위든요. 세 번째 좀 더 줄이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점점 내 연구 토픽과 이렇게 연결하는 고리를 흐름을 짜는 것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팩트를 상위 차원에서 하위 차원으로 문단의 흐름을 잡도록 좀 하시자. 이것이 제가 이제 강조하는 일장 작성의 원칙입니다. 서로 문단 작성의 원칙입니다. 문단, 패러그래프라고 하죠. 단락이라고도 표현하죠. 문단을. 두 번째는 한 문단에 전체 섹션에서 1장 연구의 배경이라고 손칩시다. 5개나 10개 정도의 문단으로 구성하는 거 괜찮습니다. 이게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너무 작을 필요는 없고 한 페이지에 보통 3개 문단 정도 들어가죠. 그럼 5개나 10개 정도의 문단을 구성하고 각 문단의 주제의 흐름들, 첫 번째 문단 흐름, 두 번째 문단의 주제 흐름, 세 번째 문단 이 흐름이 패턴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큰 얘기에서 작은 얘기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같은 카테고리, 같은 레벨에 있는 카테고리의 주제들이 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문단의 흐름을 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두 갈씩 한 문단에 한 주제를 써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한 문단에서 첫 문단에서 내 주제는 뭘로 할 것인지, 두 번째 문단의 주제는 뭘로 할 것인지 이것을 세팅을 해놓고 살을 붙여 나가는 방식이어야 자기가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장에서 이 흐름을, 문단 간의 흐름을 정확하게 설정하지 않고 이제 글이 막 작성돼 버리면 이걸 어떤 결과가 나오냐 그러면 중언부언해집니다. 중언부언. 자기 하고 싶은 얘기가 첫 문단에서 첫 문장으로 하나 정도만 들어가고 아니면 잘해야 양괄칙으로 끝에 하나 더 들어가면 좋은데 그 얘기가 여기도 들어가고 다음 문단에 들어가고 다음 페이지도 또 있고
중언부언하게 돼요. 중언부언하게 돼요. 그래서 한 페이지만 쭉 읽어봐도 교수님들의 심사위원들이 공부를 안 했구나, 아니면 공부가 많이 부족하구나 하는 느낌을 거기서 받습니다. 특히 그래서 그 연구 프로포절이나 이런 거 일장이 포함된 프로포절 제시를 할 때 문단 간 흐름, 학술적 글쓰기 16가지 원칙 딱 잡아놓고 제시가 돼야 독자, 심사위원도 독자인 것이죠. 교수님도 여러분의 논문을 읽고 평가하는 독자이시죠. 그 독자들이 딱 흐름을 잡을 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강조를 드리고요. 문단의 주제를 두 갈식으로 구성하라. 이거는 매우 중요하고, SCI 논문 쓰시는 분들도 이렇게 해서 번역을 해야 서양 에디터들이, 그 아카데믹 저널의 에디터들이 선생님의 논문을 높이 평가해 줍니다. 아카데믹 에디터들이 이 두 갈식으로 글이 작성이 안 된 채 그냥 미갈식 아니면 양갈식 아니면 한 문단에 여러 가지 주제를 마구 써놓으면 공부 안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각 두 갈식으로 제시된 이 주제를 논거를 최소 한 3개나 5개 정도를 이렇게 제시해 가면서 자기 주장을 앞에 던지는 이런 흐름, 1장에서 흐름, 이 흐름을 잡자는 것이죠. 제가 잠시 후에 구체적인 사례를 2가지 정도를 가지고 오늘 논문 작성, 1장 작성 원칙과 방법을 두 개로 나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각각 하나씩 실제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나 이 구성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머리에 두고 계시면 아주 좋은 강의가 될 것입니다. 자, 사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체육활동. 모든 양적 연구들은 특히 변수와 변수 간의 관계입니다. 현상과 현상, 자기가 보려고 하는 개념과 개념, 변수와 변수의 관계가 정적인지 부적인지 아니면 무관한지, 이 3가지 패턴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는 것이 기본적인 연구의 목적입니다. 양적 연구의 목적은 패턴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질적 연구는 미닝,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체육활동이, 이건 대상이고요. 우울감 어때요? 우울감. A가 B를 더 강화시킬까 아니면 더 약화시킬까 아니면 무관할까, 이런 연구예요. 제목 딱 보면 체육활동이 청소년 우울감 완화에 미치는 영향 보이시죠? 이것이 올라가면, A가 올라가면 B가 내려갈까 올라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있을까, 이런 관계, 방향성 3가지죠. 정적, 부적, 무관한 거. 이 3가지 패턴을 기본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연구가 됐다 그러면 이 사이에 뭐 매개 효과, 조절 효과, 아니면 A 말고 B 말고 우울감 말고 C,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연구가 계속 확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봐드릴게요. 이 사례를 가지고 보시면 선행 연구를 이용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금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려서, 이 연구자의 이제 사례를 여러분들 비슷합니다. 홍희영 씨의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대부분 저희 그 논문 쓰시는 분들이 직장 다니면서 논문을 뒤늦게 석사, 박사 같은 경우는 특히 40대 후반, 50대 후반 이런 분들 많으세요. 그때 오히려 정말 인생도 살아본 만큼 살아보신 분들이 논문을 자신의 경험과 지혜 이런 것들을 잘 묶어서 이론의 세계를 이렇게 세상에 토해내면, 논문으로 이렇게 출판을 해놓으면 그걸 가지고 국민들이 이용하시고 생활에 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 만학도들이 많습니다. 그게 좋은 현상입니다.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40, 50, 60대 분들이 뒤늦게 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건 나이 많다고 공부를 못하시냐? 그거 아닙니다. 전혀. 한번 보십시오. 홍희영 씨도 올해는 49세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25년 동안 우울증을 앓고 있는, 우울감이라고 하네요. 우울증인지 우울감인지 정확한 용어를 쓰시면 좋습니다. 아무튼 우울증을 앓고 있는 청소년들을 계속 상담하고 치료해주는 이런 업무를 수행해 왔었어요. 이분은. 그런데 자신이 얻은 경험, 거기서 얻은 지식을 세상에 좀 정확하게 알리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또 자기 고등학교 친구들 보니까 다들 나이 들어서 40대 후반, 50대 후반 들어서면서 이제 하나둘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자기는 너무 아깝기도 하고. 여러분 비슷한 분들 많으시죠? 자,
그래서 이제 K대학원에 심리학 석사 과정도 들어갔고 박사 논문, 박사 과정 이제 막 마치는 과정이었어요. 그 다음에 가을 학기에 프로포즈를 제출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 처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이제 여러분 주요한 변수, 지도 교수님들은 늘 바쁘세요. 정말 바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식인들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커요. 우리 사회가. 사회적으로도 뭐 이런저런 요구들도 교수들한테 의존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 교수님들이 지식인들이기 때문에 70, 80, 뭐 90년대 이런 데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유학 가서 얻어온 지식을 우리 사회 산업화도 쓰고 민주화 과정에서도 교수들 역할 대단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교수님들이 굉장히 바쁘세요. 역할을 너무 과다하게 요구를 해요. 교수님들이 자기 연구하고 후학 지도하고 강의하고 이런 정도만 하셔야 되는데 어디 그렇습니까? 학내 뭐 프로젝트도 하셔야 되고 학내 중요한 보직도 맡으셔야 되고 총장도 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지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이제 대학 시스템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교수님은 알아서 좀 작성 좀 해와라. 프로포절이고 뭐고. 그러면 내가 그때그때 한번 검토해주고 맥을 짚어주겠다. 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 교수는 이제 여성 우울증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던 분이고 하니까 특히 여성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양적 연구로 주로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질적 연구를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렇다면 교수님의 토픽과 연구 방법에 대해서 자기가 상당히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교수님의 문제는 교수님의 역할과 그 지도 학생인 홍희영 씨의 역할은 뭐냐 그러면 교수님은 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울증을 연구하는 팀장이시고 자기는 우울증 관련된 연구를 세부적으로 하나씩 맡고 있는 지도 학생들은 팀 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냥 교수님 우울증 연구하고 있는데 자기는 우울증 안 너무 생뚱맞은 거 연구했다든가 그러면 조금 모양이 좀 안 잡히겠죠. 지도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교수님의 연구 분야에서 자기가 좀 한 작은 분야로 치고 들어가는 연결해서 들어가는 이런 전략이 많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선행 연구를 교수님 상황이 이렇고요. 자기가 선행 연구들을 학술지 한 150편 정도를 읽어봤어요. 우울증, 처음에는 우울증 읽어보고 여성 우울증 읽어보고 청소년 우울증 읽어보고 아니면 뭐 우울증과 관련 우울감이라고도 합니다만은 그 정확한 용어에 대한 논증도 있을 거고 연구 방법론에 대한 그 다양한 각도의 연구들이 크게 질적 양쪽으로 나뉘겠지만 물론 아니면 대상별로 이렇게 뭐 청소년 대상 아니면 여성들 대상 뭐 노인들 대상 이렇게 다양한 연구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50편을 읽고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정리하는 방법 많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강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논문도 읽었고 교수님이 뭘 연구하셨던 분도 다 이해가 됐고 그래서 150편 정도를 읽고 이걸 가지고 프로포저를 좀 제출하고 싶어요. 프로포저, 연구 계획서 어떻게 쓸 것인가. 바로 이 고민이 제가 오늘 실제 사례를 가지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프로포즈를 만드는 방법 1장에서 어떻게 문제제기 할 것인가 이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울감 관련 선행 연구들은 우선 이제 팩트를 좀 여러분이 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심하더라 한국 사회가 전체적으로 다른 나라가 뭐 이 정도 우울증 앓고 있는 환자 수가 몇 퍼센트 낮은데 한국은 좀 더 높더라 이런 팩트고요. 또 하나 여성들의 우울증이 남성보다 더 심하더라 이런 것들도 전체 연구 경향을 통해서 팩트가 정리가 됐어요. 또 하나 청소년들의 우울증이 전체 비율 말씀하는 거예요. 비율이 성인들보다 더 높네. 이런 것이 또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왜 청소년들이 도대체 우울증이 심하지? 가장 행복하고 자유롭고 아직은 평화로워야 될 아이들이 왜 우울증이 이렇게 심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호기심이 생기는 거죠. 이런 지적 호기심이 바로 연구의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선행 연구들은 이제 우선 읽어봐야 되겠죠. 우리가 뭐 이런 것에 대한 결과는 선배 학자들도 많이들 고민하시고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선행 연구들을 쭉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크게 세 가지더라. 첫째, 선천적인 그 아이들이 원래 좀 우울증이 심하게 잘 걸리는 캐릭터가 있더라. DNA든 뭐 기질이든. 두 번째, 집안에 문제가 좀 있더라.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는 거예요. 집안에서 애들을 잘못 케어를 하거나 아니면 집안 엄마 아빠의 변인에 의해서 아니면 가정 환경에 의해서 애들이 이렇게 우울증이
더 잘 걸리는 이런 인과성이 거기에 있더라는 것이죠. 개인이고 이건 조직인 것이죠. 가정도 조직이니까. 세 번째, 사회문화 차원에서에도 원인이 있는 연구들이 있더라. 사회문화 차원. 예를 들면 그 법과 제도 아니면 그 문화, 관행 이런 것들이 청소년들의 우울증을 좀 더 심하게 걸리게 하는 이런 그 사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 교육 제도도 하나의 제도니까 이건 사회 차원의 변인들이죠. 지금처럼 죄송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하루에 4시간, 5시간밖에 못 자고 12시간씩 공부하게 만들면 그건 우리의 그 제도적인 측면인 것이죠. 그것이 아이들의 우울증에 영향을 안 준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세계 차원의 이제 연구 경향들이 있더라는 것을 설명하는 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구들이 됐을 경우에 이제 파기됐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아까까지 개인 차원 아니면 가정 차원 아니면 사회 차원에서 세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 결과 청소년 우울증이 생긴 결과에 대한 원인들을 세 가지 차원에서 보통 설명이 됐다면 또 한편을 보니까 우울증을 그러면 원인은 차치하고 이제 연구가 크게 이제 인과 연구가 있고 여기는 이제 처방 연구라는 연구 영역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우울증 걸려서 원인은 나는 관심이 없어. 근데 이걸 어떻게 빨리 치료할까? 문제 해결 중심으로 연구를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실용적인 연구라고 합니다. 앞에 것은 이론적인 연구라고 해요. 인과적인 이론, 어떤 것이 이 결과에 원인을 줄까? 무엇이 가장 크게 영향을 줄까? 개인 차원에서도 어떤 요인이 가장 클까?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처방 연구, 실용적인 연구로서 이런 연구들이 있다는 것이죠. 상담 치료를 했더니 우울감이 좀 완화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학자들이 좀 있어요. 그 그룹들이 상담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얼마 몇 시간 동안 어떻게 했더니 아이들의 우울증이 시작하기 전보다 끝나고 났더니 우울증이 많이 가라앉더라. 아니면 더 높아지더라. 아니면 그거보다 다른 방법 썼더니 좀 더 완화 효과가 더 높더라. 이런 논쟁 그 자체로 연구하는 학자의 그룹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세요. 미술치료 아시죠? 그러니까 어떤 그 우울증이 심한 아이들한테 오라고 그래가지고 미술 그리게 하고 작품 활동하게 하면서 그렇게 계속 했더니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고 아니면 효과가 약하다는 연구도 있고 아니면 미술 치료를 하더라도 어떤 시간을 얼마나 쓰냐, 장소가 어떠냐, 환경이 어떠냐, 아니면 미술 그리는 그림 종류가 동양화냐, 서양화냐, 이런 식으로 연구들이 다양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구가 실제로 작아요. 미술 치료 안에서도 작은 연구들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또 음악 치료 어때요? 음악 치료. 애들이 음악을 듣는 것도 음악 치료일 것이고, 아니면 음악 오케스트라 같은데 활동을 하게 하는 것, 피아노든 바이올린이든 이런 그 남들하고 음악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이것이 우울증 완화에 기여하지 않을까? 이게 처방적 연구예요. 이런 연구들. 그다음 놀이 치료도 있어요. 아이들 놀이 치료. 놀게 해요, 아이들하고. 그다음에 놀이를 이거 문학 치료도 있고 문학 작품을 계속 읽게 하고 토론하게 하고 아니면 좋은 양서를 읽게 하면서 문학적인 세상에 쑥 빠져들게 하니까 우울감이 줄어들더라 어쩌더라 이런 연구들이 또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거 말고도 또 얼마나 많은 것이 있냐 그러면 숲치료 있죠. 숲치료도 있어요. 여러분은 그 숲속에서 아이들을 기왕이면 휴식 갖게 하고 이랬더니 우울감이 줄어들더라. 아니면 명상치료도 있어요. 명상치료. 요즘 그 명상 아시죠? 명상 프로그램을 잘 넣었더니 아이들이 줄어들더라. 이런 연구들이 어때요? 이런 연구들이 또 큰 그룹이 아까는 인과적인 연구. 무엇이 도대체 청소년들 우울증의 원인에 우울증을 일으킬까 하는 것에 대한 인과 연구였다면 이거는 처방 연구라고 해요. 처방. 이렇게 했더니 줄어들더라. 이게 사회과학에서 처방 연구들을 많이들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논쟁 중인 것이 보이고 어떤 것은 명확하게 좀 효과가 있더라. 근데 얘네들 중에서 무엇이 제일 가장 치료 효과가 높을까? 이런 걸 연구하는 것도 연구예요. 그런데 며칠 전 정부가 이제 홍의영 씨가 발표한 걸 봤더니 재밌는 자료가 있었어요. 이것도 가상의 제가 자료입니다. 한국인 정신건강 실태 보고서를 봤더니 육체 노동하는 분들의 우울증이 정신 노동하는 사람보다 좀 더 낫더라. 이런 것이 매우 낫더라. 정신 노동자들의
평균 이제 빈도만 본 거죠. 뭐 100명당 이쪽에는 한 7명인데 100명당 한두 명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많이 낮은 거, 통계도 유의하다고 발표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궁금증이 생긴 것이에요. 아니 육체 노동이 왜 육체 노동자들이 정신 노동자들보다 좀 더 우울증이 낮죠? 궁금증이죠. 지적 호기심이 생기는 것이죠. 이 팩터가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육체 노동자하고 정신 노동자하고 이렇게 묶어놓고 자기가 데이터를 모아서 연구하는 것도 연구일 거예요. 왜 그러는지. 근데 그게 혼자 힘으로 이렇게 그런 연구를 하기에는 너무 커요, 사실은. 여러분께서 국가나 연구소에서 할 연구가 있고, 대부분 석사 박사 논문은 개인 차원에서 자기가 모을 수 있는 데이터 범위 안에서, 예산과 시간 안에서 지식을 생산하는 훈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대하게 잡으시면 나중에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수준에서 얼른 끝내고 면허증을 받듯이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청소년들로 이제 한정을 한 거죠. 지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자기가 맡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청소년들한테 이 논리, 앞에 논리가 맞다면 육체 노동자들일수록 우울증이 낮았으니까 청소년들한테 육체 노동을 시키면 안 되겠죠. 그렇죠? 노동은 이제 불법이니까. 육체 활동을 시키면 어떻겠느냐? 뭐 등산이나 체육이나 어때요? 육체 활동을 시키면 그냥 정신 활동하고 있는 이런 청소년보다 좀 더 가파르게 우울감이 줄어든다. 규칙성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선행 연구를 봤더니 청소년들의 육체 활동과 우울감 완화 간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는 아직은 없더라. 그런 거죠. 그래서 나는 청소년들을 체육 활동으로 이렇게 놓고 체육 활동으로 시켜보자 이거죠. 그래서 그 뒤에 우울감이 완화될까? 얼마나 완화될까? 다른 것보다 더 심하게 완화 효과가 높을까? 이런 규칙성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모아서 한번 실험해 보겠다. 이것이 이제 전반적인 흐름이고요. 그래서 청소년들 총 자기가 이제 어차피 자기네 우울증 상담소가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 오는 청소년들을 좀 모았어요. 그래서 실험 이제 동의를 얻고 부모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IRB 연구윤리 서약 받고 한 40명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한 집단은 체육치료, 한 집단은 미술치료, 이렇게 체육치료하고 미술치료하는 두 집단 20명씩 나눠서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본 거예요. 그냥 누가 더 완화 효과가 높을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 더 올라가는데 상대적으로 그 크기는 다를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우울감 정도가.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집단 나눠서 실험 설계를 해봤어요. 그래서 실험 설계를 할 때 일장을 어떻게 쓰느냐가 오늘 그 강의의 중요한 토픽인 것이죠. 첫 번째 강의로서. 그래서 이 경우는 이렇게 쓰자는 것이죠. 연구의 배경 뭐라고 그랬죠, 제가? 연구의 사회적 배경. 사회적으로 당신이 갖고 있는 연구 토픽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새로운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거는 사회적으로 뭐 오래된 이슈일 수도 있고 뭐 굳이 꼭 이렇게 최근에 발생한 이슈가 아니라도 상관은 없어요. 학계에서 새로운 주제면 더 좋아요. 여기서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얘기만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장을 잘 하셔야 된다니까요. 설명을. 선행연구 갖고는 부족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문단에서 뭘 얘기할까 딱 제목을 찾고, 두 번째 문단에서 무엇을 얘기할까, 세 번째 문단에서 무엇을 얘기할까, 이렇게 흐름을 키워드로 적어놓고 그 다음에 관련된 선행연구나 팩트 데이터를 가지고 살을 붙이는 작업으로 가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힘들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기둥을 세워놓고 살은 나중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연구를 미리 이 홍희영 씨도 150편 정도를 읽고 이미 정리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정리하는지는 제가 2장 강의에서 또 설명드릴 겁니다. 그렇게 한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소스가 만들어진 거예요. 엑셀에. 연구 목적, 방법, 결과들이 차근차근 정리가 돼서 150편도 많은 건 아닙니다. 그 정도를 정리한 상태에서 이제 이걸 가지고 1장에서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할 것인가, 내가 1장 1절에서 사회적으로 얼마나 이 연구 주제가 중요하다고 표현을 할 것인가, 그 다음 1장 2절에서는 학계에서 내 연구 주제가 얼마나 새로운 것인지를 설명할 것인가, 이 전략을 좀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는 대부분 모든 학생들이 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토픽으로 제가 가지고 가서 여러분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야 자기 논문 주제를 이렇게 포장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첫 번째, 한국 사회의 우울감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걸 한 문단을 만들고 싶어서 문단 1로 썼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여성들의 우울감이 남성보다 심각하다. 이 얘기를 좀 한 문단을 구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리고 청소년들의 우울감이 다른 성인들이나 노인들보다 심하더라. 비율 측면에서. 자, 보세요. 제가 색상을 달리해놨죠. 한국 사회 한 문단, 그 다음에 여성들의 우울증 현상 한 문단, 청소년들의 우울감 현상 한 문단. 각을 문단을 하나씩을 구성해서 보통 이 정도면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 되겠죠. 두 페이지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페이지 정도는 될 거예요. 이 구조를 좀 잡아놓고 이렇게 먼저 제가 색상도 노란색으로 한 이유가 아직 살 붙이기 전이에요. 이 흐름을 여러분께서 잡고 계셔야 돼. 잡고. 그리고 이거 보세요. 한국 사회 여성 청소년들로 이렇게 흐름을 잡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역삼각형 형식의 역피라미드 형식의 문단에 큰 얘기, 작은 얘기, 중간 얘기가 된 거죠. 되시죠? 문단 1이 한국 사회 전체적인 우울감 얘기, 이거보다 더 큰 얘기는 뭐겠어요? 한국 사회 말고. 세계적으로 옛날에 비해서 농경사회에 비해서 아니면 산업사회에 비해서 지식사회 현대에 들어와서 전 세계 우울감 현상이 뭐 인구가 많이 늘었다 할지 이런 거 있으면 그 앞에다 또 써도 돼요. 그렇지 그런 것이 데이터가 찾기 힘들면 한국 사회 전체적인 얘기부터 던지자는 것이죠. 자, 좀 이따 살 어떻게 붙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문단 네 번째는 뭘로 썼냐 그러면 이것이 어때요? 팩트를 정리한 것이죠. 우울감이 얼마나 몇 %고 여성들은 어떻고 팩트 정리하는 것으로 문단이 구성이 됐죠. 그렇지만 여기서부터는 원인을 저는 3개 문단 정도로 이렇게 좀 추정을 해봤어요. 우울감 원인을 사회 차원에서 아까 강의할 때 들으셨죠? 개인 차원, 사회 차원, 조직 차원, 개인 요인 이렇게 글의 흐름을 좀 잡아주자는 것이죠. 문단의 구조를 이렇게 잡고 사회 차원, 가정 차원, 개인 차원 어때? 이거 세 차원으로서 또 여기서 역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오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흐름이 맞죠. 문단 1, 2, 3에서는 팩트를 가지고 큰 얘기, 작은 얘기, 더 작은 얘기. 네 번째 문단에서는 우울감 원인에 대한 얘기를 큰 원인, 중간 조직 원인, 그 다음에 개인 원인 이렇게 이 흐름들 이렇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간격을 버려놓고 각 이 주제에 걸맞는 선행 연구나 데이터들 여기다 붙여서 살을 붙이면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왜 이 업무를 쓰려고 하는지 특히 사회적 중요성에 대해서 왜 중요한지를 포장 안 하고 그냥 청소년 우울감은 뭐 무슨 연구가 있어 이렇게 쑥 들어가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서 거기서 당하시는 거예요. 지적을 그래서 받으시는 거예요. 당신 연구가 사회과학인데 아니면 자연과학이라도 사회하고 동떨어진 연구가 있을 수 있냐고요. 없으세요. 대부분 사회하고 연결돼 있어요. 의학에서 암 치료 관련 것들도 암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빈도는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뭐 자동차 관련해서 뭐 무슨 엔진이나 아니면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어떤 그 관련된 연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현대 과학 문명에서, 현대 문명사회에서 자동차가 어떤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지, 최근에 산업 경영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설명한 다음에 자기 연구를 소개를 하란 말이죠. 그것이 더 맞는 얘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제기를 사회적으로 연결하시는 것이 맞다. 특히 자연과학 쪽에서 너무 이런 건 안 하셔서 손해 많이 보세요. 여러분들 자기 논문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앞에서 딱 설명해놔야 자기 학과 말고도 다른 학계에서도 자기 논문을 이용하시면서 임팩트 지수, 인용 지수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잘 신경 쓰시면 좋다 이런 얘기를 강조드립니다. 자, 1장 1절은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흐름을 맞췄어요. 현상, 큰 얘기, 중간 얘기, 작은 얘기. 그 다음에 원인, 큰 원인, 작은 원인, 개인 원인 이렇게 1장 2절. 1장 2절은 연구의 목적,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한꺼번에 타이틀 달고 섞어서 쓰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연구의 목적은 왜냐하면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연구의 목적은 학계에서 내 연구가 새로운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연구의 목적. 그래서 이분은 처방 연구라고 그랬죠. 체육 치료를 하면 우울감이 점점 줄어들까 아니면 오히려 올라갈까 아니면 그대로 있을까?
이것이 연구 질문이었죠. Research question. 체육 치료가 우울감 완화에 영향을 줄까? 기여할까? 이런 거였죠. 그렇다면 체육 치료 보니까 논문이 없어요. 그래서 선행용을 검토할 게 없어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울감을 기준으로 해서 주변의 연구들을 다 살펴보셨어야죠. 그래가지고 여기다 대표적인 것만 소개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상담 치료하고 우울감에 관련된 논문들이 있더라. 아까 설명을 했죠. 150편 선행연구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연구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또 하나, 미술 치료를 통해서 우울감이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차이가 없는 이런 연구 학자들이 있더라. 문단 두 번째. 세 번째는 음악 치료와 우울감의 관계를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패턴이 있는지 파악하는 논문들이 있더라. 봐요. 연구의 목적에서는 학계의 대표적인 연구들, 자기 주제와 관련해서 이 사람의 정석 변수는 뭐예요? 우울감이죠. 우울감. 우울감에 관련된 내 학과 말고 학과가 아니라 의학계에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학과들이 어떤 연구를 했는지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어때? 이렇게 문단 구조를 잡고 자기 얘기는 여기다 마지막 정도이다. 뭐 여기다 문학치료, 숲치료도 있으면 한 문단 더 만드셔도 돼요. 아니면 뭐 다른 치료 있으면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상담치료와 우울감 반드시 한 문단으로만 해야 되느냐? 아닐 수도 있죠. 그건 자기 마음입니다. 흐름을 놓치지만 않으면 돼요. 아, 이건 안 되겠다. 상담치료와 우울감에서는 양적 연구 한 문단을 하고 질적 연구 한 문단으로 묶어서 연결해야 되겠다. 그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건 자기 연구자의 재량권입니다. 저는 이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상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와 우울감 관계를 하나 문단으로 단락을 구성해서 한두 페이지 채우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체육활동과 우울감 간에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이 바로 문제제기입니다. 문제제기. 내 연구 주제를 왜 연구해야 되는지를 여기서 비로소 설명하는 겁니다. 전체 흐름상에서는 어때요? 마지막에 나오니까 미괄식이죠. 1장 2절 연구의 목적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1장 문단 1, 2, 3 앞에 부분은 다른 선행연구 기관을 대표적인 것만 소개하는 거예요. 다 소개할 필요는 없어요. 구체적인 소개는 어디서 하겠어요? 2장. 여기서는 대표적인 논문들 뭐 한 3편에서 5편, 7편 뭐 이 정도 해가지고 한 문단 구성하고 여기서는 아직 안 돼 있으니까 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치료라는 것이 우울감에 이렇게 줄까 이렇게 될까를 아직 관계를 파악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래서 해야 되겠다. 이 문제 여기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의 논문이 교수님들이 쭉 읽어보시면 사회적 중요성도 포장을 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 논문도 이렇게 학회에서 안 돼 있음을 제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